2021년 7월 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플러스 0.38, 나스닥은 0.13, S&P 500은 0.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9일 중에 한 8일 정도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어제 이슈들은 에너지주가 좀 급등했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빠졌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경기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의 확산을 좀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연기가 되는 이런 가운데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공급량들이 지금 현재 수요를 받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유가가 좀 강하게 되면 미국에서 쉐일이나 이런 것들에 증산을 하면서 이런 유가를 잡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공급량을 좀 늘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커머더티 연구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수요를 본다면 공급량을 확실히 좀 더 늘릴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유가가 급등하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다면은 이란이나 이런 쪽에 카드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은 잘 나왔지만 한 6% 정도 빠졌는데요. 서밋 인사이트에서 홀드 의견을 내면서 반도체 고점 논란들이 좀 여전히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어제 IT 쪽에서도 발표를 드렸지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고 3, 4분기 정도에 이런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저희 의견과 좀 유사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제 민간 고용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좀 고용들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경기 자신감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월초에 나오는 이런 고용 지표 데이터들이 민간은 잘 나오고 실질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약간 좀 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별로 미리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분기에는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페드는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얘기들을 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어제 좀 발언을 했었죠. 연말 테이퍼링을 올해 연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은 한 2023년부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테이퍼링 규모 자체를 100억 달러 정도로 매 회의마다 줄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61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액추얼 데이터는 60.6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히 이제 고점 레벨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하반기 매크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있지만 고점 레벨을 유지한다라는 저희 쪽의 하우스뷰와 좀 유사한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런 민간 고용 데이터와는 좀 달리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데이터에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이런 상황들입니다. 전달에 이어서 일자리는 좀 찾기 어렵고 이런 구직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계속적으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어제 WTO에서는 그동안 확진자 수가 10주 연속 감소세였지만 이게 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유럽 쪽의 얘기긴 한데 이게 대유행으로 다시 또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좀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은 좀 있는 반면에 이런 또다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이겨낸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그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박주선 연구원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2년이 경과됐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략은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산업 전략을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일본의 경쟁력이 우수한 장비와 소재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글로벌 상호 의존성의 지위를 확립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2년 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한 고리를 끊어버리려 했지만 최근에는 도리어 우방들을 위한 공급망의 가장 강한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 변화의 이유는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TSMC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력을 일본이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2년 전에 있었던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는 사실 때문이고요. 일본의 이러한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해외 파운드리와의 합작 공장을 일본에 설립해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치한 해외 파운드리와의 제조 공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해서 차세대 장비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대결하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산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있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협력과 같은 좀 더 다른 형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의 최근 주가 동향이랑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5페이지에 반도체 장비와 이제 소재 기업들 주가 차트를 좀 넣어 두었는데요. 일본은 사실은 제조 기업보다는 이제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일본이 TSMC와 공동 연구소를 일본에 이제 설립하면서 일본의 장비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일본의 장비와 소재 기업들을 위한 정책 지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투자 전략 김영은 연구원. 예,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월말 월초에 나오고요. 다음 주는 주요 경제 지표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해진 부분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7월 7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다음 주에 대한 힌트는 이번 주에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달 수출입 지표 결과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대체적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가전, 2차전지 반도체 대체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다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분기 실적들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먼저 뜨거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닝 시즌은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클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기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그저께 나온 ADP 고용 민간 집계는 69만 2천 명으로 예상치 60만 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6월 12일부터 일부 주들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완전히 그 이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고용들도 좀 양호하다라는, 그리고 특히 그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 주에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미국인들의 근로 의욕이 오히려 고취되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실적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픈할 때가 됐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완만한 주식시장의 우상향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시행이 유예가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굉장히, 중증 환자의 비율 내지는 사망률은 크게 낮아졌고요. 이거를 델타 변이가 끌어올리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는 이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다시 쓴다던가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다시 경계심을 높이고 있지만은 광범위한 락다운을 검토하거나, 그거는 이제 확산세를 떠나서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이런 광범위한 락다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리오프닝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증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느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장을 꺾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투자 주체들 좀 수급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순매수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개인을 제외하고는 뭐 외국이나 특히 뭐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외국이나 기관 향후 뭐 이 매매 패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뚜렷한 매매 패턴이 한 방향으로 확 쏠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관망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는 뭐 또 만기일이 가깝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좀 관망하는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변동성을 낮추고 상승이 나와더라도 완만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5월 이후에 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증시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올라오고 그렇게 변동성은 높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이제 관망 심리 하에서 조금씩 실적 올라가는 것만큼만 더 증시도 따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 자체는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려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좋아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확신이 드는 거는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얼마나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이 더 신흥국한테 유리한 환경이 더 연장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현재의 경기 환경보다는 앞으로의 선진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자료의 11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수 추이들 보실 수 있고요. 지난 4주간 외국인이 한 6,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부담을 될 정도는 아닌데 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돌아와야 조금 더 순매도를 좀
줄였으면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들은 금방 들으신 거고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상위 혹은 순매수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한국 6월 수출 정여경 위원입니다. 네, 한국 수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39.7%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레벨러도 548억 달러 기록하면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먼저 반도체는 이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액이 2달 연속 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또한 일반 기기 같은 경우는 전후방 산업, 즉 자동차, 반도체, 전자전기 등의 산업 개선세에 힘입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흥국 대상으로는 이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했고요. 미국이나 유럽향으로는 머시닝 센터 수주 증가로 공작기계가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돌입함에 따라서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여전히 좋은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백시케이션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수출은 3분기에도 15%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원자재 농산물 관련된 자료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미재 위원입니다. 네, 전력구조 재구조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사실 2000년부터 1990년대부터 계속 좀 언급됐던 이슈고요. 발전자 회사들을 이제 통폐합해서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냐면 국정감사 때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이고요. 단기간 내 이해관계들 감안했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ESG 측면에서의 자본 조달 좀 어려운 부분들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재생이나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한전과 발전자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한 그 투자 제한들이 좀 걸리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은 인기가 좀 사라진다라고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영업 적자 나더라도 뭐 자본 조달 통해서 버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본 조달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자 회사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즉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9월에 이제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전력산업의 재구조화를 제안을 했고요. 5개 화력 발전사들을 일단 2개로 통폐합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분야는 따로 별도로 설립을 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력을 신재생으로 이관을 한 다음에 원전 운영 해체 등에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사실 이해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자본 조달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신재생 투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출자된 자본을 바탕으로 된 전문 공기업 같은 경우 덴마크 올스테드나 스페인의 이베르도라와 같이 자본 조달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스테드 같은 경우는 1000년짜리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해서 신재생에 대한 연속성 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국내 신재생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그 친환경 설비들 추가하는 작업들뿐만 아니라 신재생에 대한 투자 2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달이 필요한데 사실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되고 오히려 석탄과 LNG로 연료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 석탄 발전에 대한 친환경 설비 투자 같은 것들로 이제 더 적은 규모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원전의 운영과 해체뿐만 아니라 해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같은 것들에 오히려 집중적인 투자하면서 전문성 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DLENC 현대건설 같이 발표해 주시죠. 네, 현대건설 DLENC 지금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2분기 프리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현대건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분기 컨센서스 충분히 뭐 부합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나 뭐 매출 같은 경우들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밸류에이션이 사실 비싸다라는 게 이 현대건설의 좀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뭐 신규 수주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해외 쪽 매출도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과 원전 같이 독자적인 시공 분야가 좀 있다라는 것들은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현대 엔지니어링 성장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스틸 산업 성장 가능성들 감안했을 때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 우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선 우주로 말씀드렸던 DLENC를 이번에는 최선 우주로 좀 신규로 제시를 합니다. 2분기 뭐 역시나 컨센서스 충분히 부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아와 건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할 후에는 건설 중심으로 재편됐으나 여전히 이러한 밸류에이션 할인이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업종 내에서 이익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디벨로퍼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디벨로퍼 부분에서의 어떤 잔고 확대 그다음에 이제 한전 아까 발전자 회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CCUS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는 외형 성장 원가율 개선 동시에 나타나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폭은 충분히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플랜트 사업인 것 같고요. 플랜트 본부 1,102명 정도 있고 대략 이 인력 베이스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 기준으로 올해 목표가 1.5조인데 뭐 그 이상의 사실 수주를 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DLEC 이번에 건설 업종 내 최선 우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좀 비싸져서 최선호보다는 DLENC가 최선호로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사실 두 개 다, 그러니까 사실 건설 업종 내에서는 지금 전략 방향을 저는 두 가지로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사업이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외형,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회사를 일단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양극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회사를 하나 동시에 갖고 가는 그래서 DLENC를 그래서 각각 최선우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는 현대건설은 신사업에 대한 실적들이 본격화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DLENC는 워낙 저평가주에서 유난히 좀 특징들이 부각된다라는 점들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스틸 산업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 대만 하부구조 해상 하부구조 27개 수주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수주된 거랑 앞으로 계획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스틸 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재킷 타입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지분 투자를 한 제주 한림 100메가짜리 프로젝트 5메가짜리 기준으로 20기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현대건설 시공 그다음에 현대스틸 산업의 하부구조물 제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한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고 특히 해상풍력입니다. 서남 해상풍력 이제 시범 사업 끝나고 실증 사업 끝나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400메가짜리고요. 거기에 신안도 대략 1기가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나올 텐데 이런 데에서의 하부 구조물 중 상당 부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 90% 이상은 다 현대스틸 산업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저희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2차 전지산업 고정우 위원입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스토리데이라는 배터리 행사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배터리 중장기 사업 전략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발표 내용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 관련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생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 기업이 이제 추가로 상장 대기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4분기에 이제 상장 예정이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 검토를 이제 공식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후 기업 공개 IPO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배터리 부분만 18조 원을 이제 투자할 것이고 생산 능력은 2025년 200기가
그리고 이제 30년에 500기가를 이제 구축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 자체는 결국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 분할과 함께 에쿼티 플레이어로 이제 등장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부의 이제 분할 시기 그리고 방식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수조 원 단위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돼야 할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성장성 강화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생산 전략을 이제 어제 공개를 했는데 특히 니켈 함량을 높인 양극재 사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니켈 함량 90%, 하이니켈 양극재 채용, 그리고 2025년까지 니켈 함량을 94%로 올린다라는 계획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이니켈 양극재 사용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이 어제 현재 수주 잔고가 1000기가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수주가 얼티멈셀을 더하지 않으면 한 1200기가 이상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 1000기가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 2개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국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대표 해외 경쟁 업체인 CATL은 수주 잔고가 850기가인 상황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 이제 지배력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이제 1000기가 중에 400기가가 이제 블로오발 SK, 그러니까 포드 합작사인 JV 물량이라고 이제 놓고 보면 JV 제외 수준은 600기가로 저희 어제 발표드린 보고서에 저희 전망치랑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를 비롯한 한국 배터리 업체 성장성 저희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기존에 저희가 보고 있던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좀 공격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SK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25년에 200기가 플러스 알파이고요. 2030년에 목표가 500기가 플러스 알파인데 저희 전망치는 2025년이 214기가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2030년 저희 기존 전망치가 344기가 정도였기 때문에 2030년 눈높이가 상향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해외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이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어제 아침에 나왔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23억 6억 달러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88% 증가했고 컨센서스 한 18%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밑에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디램 출하량 3% 증가했고 ASP 20% 상승, 그리고 낸드는 ASP 8% 상승한 걸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시장이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렸었던 게 회사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없고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어제 주가는 한 6% 정도 빠져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이제 워딩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이던스가 매출액 82억 달러랑 영업이익 29억 달러 정도 줬는데 저희가 실적을 좀 추정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한 35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3분기에 디램이랑 그리고 낸드 계약 가격을 디램 한 8%에서 10% 정도 상승, 그리고 낸드 한 10% 정도 상승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모델에다가 이 숫자를 넣어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36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회사의 가이던스가 29억 달러라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끼쳤다, 가이던스가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가 어저께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EUV를 우리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올해 계획을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상향시켜서 한 95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마이크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캐펙스 경쟁에 좀 나서는구나, 이제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론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그 메모리 업체들 다 이제 수급 모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마이크론 캐펙스 계획을 어저께 그 나온 거를 그 기반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보니까 기존의 저희 수급 모델은 4분기에 그래도 디램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업데이트하니까 4분기부터 디램이 0.3% 정도 수요보다 공급이 좀 초과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뭐 디램 수급이 2분기, 3분기 뭐 상당히 양호하지만 4분기부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부 둔화되기 시작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